열국지 팩트 체크 100개 숫자예요. 국지 페이지 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황중 애강과 경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 좌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4회차와 제97회차를 통하여 노황공의 아들들이자 노장공의 형제들인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가문이 노나라 정권을 자주우지하며 노나라 공씨를 약화시킬 세도 가문 즉 삼가 또는 삼환으로 기원전 659년에 출발하게 되는 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노희공 때에는 삼가가 아직 세도 가문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데다가 노나라의 1등 공신인 개우가 국정을 맡고 있었고 노장공의 서자 공자수와 장손신 등 노나라에 걸출한 인물들이 요직을 맡고 있어서 맹손씨와 숙손씨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27년에 노희공이 죽고 노문공이 즉위하면서 맹손씨에서는 맹손씨의 계조인 공손호가 숙손씨에서는 숙손자의 아들 팽생과 덕신이 개손씨에서는 개손무일의 아들이자 개우의 손자 행보가 그 가문의 대표로 두각을 드러내다가 기원전 620년경부터는 이들 삼가가 노나라 실권을 장악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노문공은 노희공과 제황공의 딸 즉 성강 사이에서 태어나 제소공의 딸인 제강에게서 악과 씨를 애첩 진나라 여자 경영에게서 외와 수키를 낳았습니다. 나이는 외가 제일 많았으나 악이 적자여서 악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기원전 610년대 당시 노나라는 공손호가 여자에 빠져 허우적대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느라고 자이든 타이든 국정에서 물러나 있었고 행보도 나이가 어려 자기 권세를 공자수와 숙손씨에게 양보했으며 팽생은 세자의 태부로 만족했으므로 자연히 노나라 권력은 공자수와 덕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영은 자신이 노문공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이라는 점 때문에 정실인 제강에게 기주고 지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아들 외마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자 악에게 고분고분하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에 경영은 외를 군위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첩과 서자의 한을 풀려는 것이었죠. 경영은 외를 군위에 세우려면 권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며 외의 앞날을 부탁하였습니다. 경영은 당시 조정을 숙손씨가 주도하고 있어서 숙손씨에게 외의 앞날을 부탁하면 손쉬울 것 같았으나 팽생이 세자의 태부여서 숙손씨는 자기 정을 들어줄 리 없다고 판단했고 개손씨나 맹손씨에게 부탁하려니 그 한 가문의 힘만으로 숙손씨를 대적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수는 삼가 그 누구와도 친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 가문에 국한하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수는 경영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악이 군위에 오를 경우 자신의 힘은 약화되고 악의 스승인 팽생을 포함한 숙손씨가 득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숙손씨를 견제하려고 맹손씨와 개손씨도 연합하던가 하면 자신처럼 상가가 아닌 사람들은 조정에서 발붙일 틈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경영의 제안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수는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지만 성공할 경우 자신이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느낀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가리다가 악이 군위에 오르는 것을 방관하여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는 것보다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는 군의를 바꾸는 중대사에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욕심 많고 뇌물 좋아하는 덕신을 끌어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수는 계책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었죠. 또 고지식하고 예법을 존중하는 팽생에 비하여 덕신은 융통성도 있는 데다가 차자로서 야망을 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덕신과 손을 잡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는 경영의 재물을 덕신에게 건네며 경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외에게 덕신을 자주 찾아가서 지도해 줄 것을 청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외가 덕신을 찾아가서 깍듯이 지도를 부탁하자 덕신도 외를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덕신은 자신의 식견과 재능이 한나라를 경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자부하는데 형인 팽생에 가려서 숙소지 가문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자 팽생과 숙소지 가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수와 외의 제의를 받고는 흔쾌히 수락했던 것입니다. 수는 비록 덕신과 함께 외를 지지하는 연합전선은 구축했지만 재강이나 악에 대한 노문공의 총애가 식은 것도 아니고 또 재강과 악이 터집 잡힐 일을 한 것도 아니어서 대놓고 세자를 바꾸자는 주장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빌미도 없이 세자 교체서를 꺼냈다가 괜히 반세자 전선만 노출하고 상대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수 등이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기원전 609년 2월에 노문공이 죽고 세자 악이 군위에 올랐습니다. 수 등은 혹이라고 판단하고 악을 죽이려고 했으나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팽생 등이 여전히 악을 지지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재강의 친정인 제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주저하였습니다. 이에 수 등은 거사에 앞서 제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나라의 반응 정도는 탐지한 후에 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같은 해 5월에 제의공이 시해되고 제해공이 즉위했는데 가을에 수는 제해공의 축하사절로 덕신은 같은 해 6월에 거행된 노문공의 장례 때 제나라가 참석해준 것에 대한 보답사절로 제나라에 갔습니다. 비록 둘의 방문 목적은 달랐지만 오가고 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었고 제해공도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기쁜 마음으로 제나라로 갔습니다. 좌전 노문공 18년조에는 제의공과 노문공의 죽음과 관련한 재미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09년 1월에 제의공이 노나라를 치기로 하고 출병 날짜까지 잡았으나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의공이 의원을 불러 자기 병을 보게 하자 의원은 그의 가을이 되기 전에 제의공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문공이 제나라 의원의 예언을 전해 듣고는 이왕 제의공이 죽을 것이면 출병일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팽생은 노문공의 바라는 바를 귀갑에 읊조리며 거북점을 쳤습니다. 이에 전복관 초구는 제의공은 질병이 아닌 사유로 출병 전에 죽을 것이지만 노문공도 제의공의 사망 소식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기갑에 명령한 자의 허물 때문인데 남의 죽음을 추구하는 것은 허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구의 예언대로 제의공은 기원전 609년 5월에 죽었지만 노문공도 같은 해 2월에 죽었던 것입니다. 거북점은 기갑 즉 거북 등을 불에 구웠을 때에 조 즉 터지는 무늬를 보고 기륭을 판단하는 점입니다. 공자수와 덕신은 제해공에게 노문공은 생전에 서장자 외를 끔찍히 총애하였다. 외는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노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임금으로 삼고 싶어한다 라며 외를 칭찬한 후 노나라에는 적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자가 군의를 잇는다며 제해공이 노나라를 위하여 어진 임금을 세워준다면 제나라에 충성하겠다 라며 제해공의 개입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제해공은 기뻐하며 노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대부들이 이룬다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라고 화답, 셋은 사표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가 즉위하면 외와 제해공의 딸과 혼인시키기로 언약하였습니다. 수와 덕신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둘이 제해공에게 외를 세워달라고는 했지만 사실 악을 죽이고 외가 군위에 올랐을 때 제나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방편으로 제의한 것이었는데 제해공이 그 제의에 대하여 악이나 재강의 존재에 대한 부담 없이 협력까지 맹약하자 기뻤던 것입니다. 수와 덕신은 노나라에 돌아와서는 경영에게 제나라 방문 결과를 보고하며 악을 시해할
구체적인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악을 시해한 후 조정을 장악하고 외를 군위에 세울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외를 지지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수호와 덕신은 행보를 찾아가 제나라 방문 결과를 들려주며 제해공이 자기 딸과 외의 결혼을 바란다며 혼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행보가 이를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자는 행보의 반응을 탐색하려는 것이었는데 만일 행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락하면 자신들의 그 사이에 행보를 참여시키려고 했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제안을 의심하거나 적답을 하지 않으면 포섭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보는 적답을 피하였습니다. 행보는 제해공이 자신의 딸과 외를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일단 의아하였습니다. 제해공 입장에서 보면 악은 임금인데다가 악의 어머니인 제강은 자신의 조카요, 악은 외손벌이었어 악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외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할까 의문을 갖다가 수와 덕신이 딴 생각을 품고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보는 자기에게는 공자수 등의 계략을 저지할 만한 힘이 없는 데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도 아니어서 모른 척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악의 서성 팽생에게는 수와 덕신의 움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팽생은 행보의 말을 듣기 전에도 수와 덕신이 경영과 은밀히 만나고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팽생은 악이 아무런 흠이 없는 데다가 또 악의 외가가 제나라임을 믿고 이미 정해진 군의를 두고 누가 감히 어쩐단 말인가 라며 행보의 말은 물론 그 같은 보고를 무시하였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갖고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군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기원전 609년 10월 수와 덕신과 경영은 악등을 없애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마국간에다 장사들을 매복시킨 후 경영이 악에게 외와 시를 데리고 마국간에 가서 갓난 망아지를 구경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악은 자신이 군위에 오른 후 소원한 형제의 우애를 가시할 겸 시와 외와 함께 마국간에 가서 즐겁게 망아지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친동생 시와 함께 장사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악은 불과 13살이었습니다. 악이 태어났을 때 노문공이 태사에게 아기의 점을 치게 했는데 태사는 이 아기는 반드시 참사할 것이다, 군의를 이을 팔자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기의 이름으로 그의 불운한 운을 상쇄하라는 뜻에서 악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지난 제61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해공이 기원전 650년대 초에 양나라에서 망명생활할 때 양령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고 딸은 남의 첩이 될 거라는 예언에 따라 아들을 딸을 첩이라고 했던 경우처럼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도 진해공은 되었지만 악과 같이 불과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불운한 운이 그 이름만으로는 상쇄되지 못했던 거죠. 이어 수는 거사 계획에 따라 태부 팽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의 명령이라며 팽생을 입궁하라고 하였습니다. 팽생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가제 공연무인이 군주의 명령을 사칭한 것 같다며 입궁하지 말라, 입궁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군명으로 죽는다면 그나마 의미 있지만 임금의 명령이 아닌데 왜 따르려고 하는가 라며 입궁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팽생은 군명을 사칭했다는 확정도 없는데 어찌 군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며 설사 사칭된 군명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에 죽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라며 공연무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입궁했다가 매복한 장사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는 팽생의 시신을 말똥 속에 묻었습니다. 공연무인은 팽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팽생의 남은 처자라도 살려야겠다고 결심하고 팽생의 처자를 데리고 채나라로 달아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뒤에 노나라는 팽생의 아들을 숙중씨로 삼고 팽생의 관리를 잇게 했는데 이후의 숙중씨는 모두 팽생의 후손들입니다. 행보는 악과 시를 시해하는 것이 수등의 소행임을 알았으나 침묵하였습니다. 수등은 악의 죽음을 알리고 대부들을 모아 사태를 수습하고 외를 옹립하니 이가 노선공입니다. 이어 경영은 성군 즉 노문공의 계실이 되었습니다.
경영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죠. 이후 기원전 608년 봄에 노승공은 제해공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경영은 기원전 601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제강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데다 노문공의 정실 부인의 지위에서도 밀려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기원전 609년 겨울에 친정인 제나라로 떠났습니다. 제강은 노나라 큰 거리를 지날 때마다 방성통곡하며 두 아들을 잃은 억울함과 자기 시체를 한탄했고 수와 덕신을 저주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슬퍼했으며 전방들은 다들 문을 닫고 철시하였습니다. 제강을 그 인생이 슬프다고 하여 애강 또는 노나라에서 떠났다고 하여 출강이라고도 합니다. 애강은 실제로는 기원전 623년 여름에 노문공에게 출가했으나 이미 기원전 625년 겨울에 수가 제나라를 방문하여 납표를 올리며 노문공과 정혼했는데 노문공이 3년상을 마치기 전에 정혼했다고 하여 애강을 부강이라고도 합니다. 또 애강이 출가할 때 제나라까지 가서 애강을 영접한 사람이 노나라의 경이 아니라 하급관리였는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애강이 노나라에서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강은 노문공에게 출가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애강은 친정인 제나라에 돌아와 제소공의 부인인 어머니와 함께 백부인 제해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나라를 쳐서 복수해줄 것을 수차 간청했으나 제해공은 이미 노승공을 사이로 막기로 언약한 상태여서 모녀의 하소연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강의 딱한 사정을 보아서 별궁을 지어 이들 모녀를 편안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악을 죽인 사람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제의공과 노문공의 죽음에 관한 재미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도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28세의 다무 굽타에게 계속 바나나를 먹였는데 결국 굽타는 바나나 96개를 먹었습니다. 경찰은 굽타에게 왜 바나나를 먹였을까요? 굽타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점검물을 채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굽타는 절도 전과도 있었는데 뭄바이에서 곤디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승객의 금목걸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도둑맞은 승객이 도움을 청했고 즉시 승객 몇 명이 굽타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이에 승객들이 굽타를 추궁했으나 굽타는 극구 절도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소지품이나 몸수색에서도 금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승객이 굽타가 금목걸이를 삼켰다고 하자 승객들은 굽타를 철도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경찰은 굽타를 엑스레이로 촬영했지만 금목걸이를 찾지 못하자 굽타의 배에 초음파를 검사하고서야 그의 배 안에 금목걸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절도물을 찾기 위하여 굽타의 자연스러운 배변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바나나를 그렇게 먹여 굽타가 변을 보게 하여 11g짜리 금목걸이를 찾은 것입니다. 체증치고는 유치하지만 할 수 없었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100회에 이르도록 바쁜 시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